야, 우리 모리미가 오늘 3, 4일 준비해왔는데 댓글 이쁘게 달아라. 좋다. 일단 두 분이랑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 제 소개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. 저는 2021-22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고 있는 캐스터 백승엽이라고 하고요. 두 분하고는 중계를 꽤 그래도 제 커리어에서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더 오래 한 쪽은 이쪽. 제가 지금까지 했던 캐스터 중에 최고였습니다.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합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은 맨유와 첼시의 5라운드 맞대결.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까? 이 사람 지금 의상 뭐죠 이거? 제가 소개를 드리려는데 뭐 아시다시피 팬들이 엄청 기다렸잖아요. 원근 위원님 언제 등판하시나요? 어쨌든 오늘 그 경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첼시 팬 한 분을 모셨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위장 같을 수가 있죠 지금? 제 옷 진심이 같지 않나요? 느껴지지가 않아요. 2018년도에 마련된 아 그거 말해주지 유니폼인데 말지. 얼마인지 몰라 이 사람은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라운드에서는 2대1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경기 시작 전에 승부 예측을 좀 어떻게 마음속으로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. 지금의 미드필드 조합으로는 그 어떤 경기에서도 이기기가 어렵고 지난 시즌이랑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. 결국 이번 주에도 브루노 카세미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특히 첼시의 미드필드진 엔소 페르난데스하고 지금 그 카이세도하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. 쉽지 않아요. 이 투미드를 상대로 브루노 카세미로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,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갔었죠. 이번 승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보너스 3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첼시 대변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신가요? 경기 결과 어떻게 될까? 어떻게 생각했어요? 전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맨유가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 가끔씩 또 이 강팀을 잡을 때가 있어요. 그것만 아니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첼시 팬 입장이든 맨유 팬 입장이든 다 들어볼 건데 진짜 이른 시간에 변수가 나왔어요.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. 미드필드 쪽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도 확실히 한 방을 좀 준비해 왔었던 것 같아요. 미드필드를 거치기가 어려우니까 확실히 그 다이렉트한 패턴 플레이를 좀 준비해 왔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세슈코를 다이렉트한 롱볼로 겨냥을 해서 세슈코가 이제 방향만 돌려놓는, 어떻게 보면 세슈코의 신장이랑 은베우모의 그 배우 공간 침투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피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 패턴 플레이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지금의 미드필드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처럼 퇴장 장면 나왔던 것처럼 조금 더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자주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계속 이제 백스리를 비롯해서 비슷한 전술을 좀 고집을 하고 있는 아모링이고 산체스 골키퍼가 퇴장당했을 때 첼시 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4분 만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네. 일단 그 시간에 너무 화가 났고 저는 이거는 한 골을 그냥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서 상황은 선수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는 거기서 산체스가 그냥 골을 내어주더라도 흘려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는 좀 이야기가 좀 있어요. 여러 가지가 막 겹친 장면인데 산체스의 실책이 가장 크다. 근데 은베모도 잘한 것도 있어요. 그쵸. 네. 왜냐면은 리플레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하게 좀 은베모랑 산체스의 거리가 꽤나 타이트해 보였었거든요. 순간적으로 은베모가 그 방향을 돌려놓는 것도 좋았고, 산체스가 역시나 자신이 골키퍼기 때문에 거기서 은베모를 건드렸으면 퇴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. 그리고 이게 산체스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. 현지에서도 그 짤로 돌고 있는 게 이번 상황이랑 똑같이 찰로바가 산체스한테 진짜 그 눈빛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. 찰로바는 진짜 이게 좀 뭔가 그 신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산체스한테. 첼시 팬들한테는 PTSD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, 그래서 이제 바로 교체를 합니다. 나가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제 이스테방이랑 네투를 뺐어요. 맨유 팬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이해가 되나요? 마레스카 감독의 기자회견에서의 멘트를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갔어요.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명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렸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백포가 나서는 팀이 한 명을 퇴장당하잖아요. 그러면 감독들이 제일 자주 선택하는 그림은 4-4-1을 보통 제일 많이 선택을 해요. 그쵸.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적으로도 이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수비적인 단단함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4-4-1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. 마레스카 감독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백5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는 조금 놀랐었죠. 근데 저는 이스테방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네투를 뺀 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. 4-4-1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4-4-1을 했을 때 4-4-2와 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선 4-4 뒤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2에 대한 압박 횟수만 한 명이 조금 더 더해준다면 그래도 수비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,
되고 공격으로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한 명이 필드 플레이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면 그래도 그 순간에는 파이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전체적으로 딱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명이 적은 숫자, 아무리 맨유라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맨유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네투를 뺀 건 좀 아쉬웠어요. 네투의 장점이 활동량과 수비 가담, 폭을 가져가면서 직선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이라 그쵸. 네투를 먼저 뺀다고는 약간 의아했어요. 약간 이제 성급할 수도 있겠다는 걸 팬들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게 벌어졌죠. 비가 계속 많이 오기도 했었는데 퇴장자가 또 나와요.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경고 2장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경고 카드는 도대체 왜 받은 것인가? 그냥 너무나도 뜬금없이 카세미로가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태클을 가했던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흔히 우리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그 앙숙 관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제 첼시 맨유 경기했을 때 항상 엔소 페르난데스 쪽에서 그 신경전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카세미로가 그냥 한 방 먹인 것인지 11대 10 상황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에서 정말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 카드가 오히려 저는 두 번째보다 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. 카세미로가 카드를 맨 처음에 받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실 경고 한 장 받은 카세미로는 이보다 완벽할 수 없거든요.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그런 시절에. 말들이 예. 그래서 카세미로면 뭐 경고 한 장 정도는 본인이 그냥 감수하려고 하나 보다. 그래서 저는 속으로 카세미로 더 완벽해지겠다.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맨유 팬이 아니니까. 네. 근데 이게 이 스노우볼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2대1로 끝이 났는데 가르나초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. 계속 비춰주기도 했고 중계화면에서 나오길 바랐나요? 가르나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거든요. 근데 현지 팬들이 가르나초를 향해서 약간 좀 그런 모욕적인 챈트도 그날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가르나초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포파나도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포파나를 빼줘야 됐기 때문에 이제 가르나초를 투입 못 시킨 게 이제 가르나초 입장은 좀 아쉽게 됐죠. 첼시 팬 입장에서 어쨌든 나왔어야 한다. 가르나초는 무조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전에 파머를 나가면서 넣었던 게 안드레이 산토스였거든요. 그러면 결국에는 5-3-1을 만들면서 최전방에 주앙페드로 넣고 그 밑에 카이세도 그리고 안드레이 산토스, 엔소 페르난데스 이제 3미드를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시점이 사실 1대0 시점이었어요. 그 선수 교체를 한 거가 마레스카가 약간의 승부수를 좀 넣었다고 생각해요. 한 골 차를 유지하는 선에서 미들라인을 조금 더 구축을 하고 이 상황을 조금 지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백파이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1대0 스코어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뭔가 다른 걸 도모할 수 있는 스코어 범주 안에서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가장 큰 패착이 됐던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아모링으로 넘어가서 아모링이 어쨌든 승리를 거뒀어요. 경기력 회복이다 아니면 수적 우위에 덕을 입었다. 어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? 후자에 더 가깝죠. 저도 이제 매주마다 영국에서 하는 매치 오브 더 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시청을 하거든요.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보통 하이라이트를 내보내고 이제 경기 분석을 하는데 이 경기는 분석을 하질 않았어요. 양 팀 모두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숫자도 잃은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형태라는 게 없이 이제 경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첼시가 뭐 2대1로 지든 3대1로 지든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. 돌격! 하면서 이제 달려들었기 때문에 보통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술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이제 전형이거든요. 포메이션 그 형태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형태가 없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. 이제 그러면 아모링의 어쨌든 그날의 대처 마레스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 됐다고 보시는지. 대처라고 하기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냥 뭐 백스리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아모림의 선택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카세미로 미드필더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미드필더 자리를 그냥 채운 것밖에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3-4-2의 형태를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유지했다고 봐야 돼요. 그게 전술적으로 아모림이 대단한 선택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굳이 제목을 하나 정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애견남들의 승부라고 붙였거든요. 네. 어떻게 마레스카는 애견남이었다? 완전 애견남이죠. 마레스카 감독이 이번 시즌도 그랬고 지난 시즌부터 좀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에요. 그리고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의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리그에서 4위 안쪽에서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. 문제는 축구는 계획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.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두 번의 경기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본인들보다 조금 더 강한 팀을 만났을 때 뭔가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웠고 정말 뭐 대처하기 어려웠던 날씨 변수라든지 아니면 퇴장 변수가 같이 겹쳤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본인들의 색깔이 아니더라도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
거기서의 승점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동반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우승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 감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는 과감함이 너무 없다. 너무 애견남이다. 너무 소극적이고 찌질하다. 애견남은 마레스카가 좀 타이틀을 가져간 것 같다? 아모링은 좀 어떤 쪽인가요? 아모린 감독은 사실 이 경기보다는 이제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. 페널티킥을 지켜보지 못한다거나 브루노가 특히 먼리전에서 페널티킥 찼을 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다리 올려놓고, 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한 20년 동안 봤지만 저 거기에 다리 올린 사람 처음 봤습니다. 저희가 애겐남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애겐 옆에는 이제 태토가 있어야 된다. 약간 왜 요즘 유행하는 그 애겐 챌린지라 그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야, 우리 모리미가 오늘 3, 4일 준비해 왔는데 댓글 이쁘게 달아라. 좋다. 애겐 옆에 태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팀에서 태토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거죠. 지금 팀의 주장인 브루노도 그렇게 태토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쿼드 내에서 진짜 태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도 아모림이 공개적으로 나 진짜 리산드로가 너무 그리워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었어요.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지금 도대체 언제 복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 시점도 안 잡히는 시점도 전혀 안 잡혀 있어요. 리산드로 복귀부터가 저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. 태토 없이는 이 애겐스러운 면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마레스카 쪽에는 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?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사실 이러한 기조로 쭉 갈 것 같아요. 첼시에는 사실 스타일상 태토 성향이 없어요. 축구하는 스타일 자체는 약간 뭐 거친 면도 가끔씩 있고 거세게 압박하면서 그러한 스탠스를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도 다 애견남이에요.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게리 케일, 존 테리 형들 와서 수비부터 해가지고 정신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좀 기조가 좀 바뀔 필요는 있겠다. 어려움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감이 있다.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 얘기는 거의 다 나눈 것 같은데 맨유가 승리를 가져갔고 베스트를 꼽는다면? 브루노죠, 이 경기는. 워낙 또 이런 형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경기에 브루노가 유독 좀 빛을 발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.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방방 곳곳을 다 뛰어다니는데 이런 경기에 제일 적합해요. 맞아요. 베스트든 워스트든 첼시에서도 한 명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고무적으로 보는 건 주앙 페드로. 최전방에 혼자 남아있는데 압박도 혼자 다 있고 혼자 볼 몰고 들어가서 상대 라인 뒤로 무르는 것까지 하는 한 명이 없는 가운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. 딱 한 명 뽑자면 주앙 페드루인데 지금 이제 레안데벨 빠진 가운데서 주앙 페드루가 혹시라도 부상이라든지 뭔가 별다른 이슈로 빠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.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. 앞으로 중요하죠. 네, 그래서 기유가 있고 뭐 다른 선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있다 하더라도 주앙 페드루의 존재감은 한 명이 없는 가운데도 절대적인 부분이 있었다. 네. 정원 해설이 단단한 나무는 결국 결국엔 부러지고 부러지고 갈 때는 갈 때는 결코 네, 부러지지 부러지지 않는다고 않는다라는 명대사를 혼자 카메라 앞에서 남긴 게 있는데 아마 아모린 감독을 네, 겨냥해서 맞아요, 했던 걸로 맞아요. 기억이 나요. 네.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영원 모음집 보세요. 저는 뭐 12년, 13년 그 멘트 듣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의 빌드업이 안 나오고 있어요. 뭐 두 감독 다 플랜 A는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좀 고집 그리고 좀 애견스러운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2대1 마쳤고 또 리뷰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. 손 모으고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